여러분, 가계금융의 불균형이라 그 불균형 정도가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가계에 시한폭탄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가계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펑 터져서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가계의 평균 금융 불균형 정도입니다. 78.5%나 됩니다. 이 78.5%라는 것은 수치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게 뭐 큰 위기야?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78.5%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가계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크게 웃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GDP 성장률이 지금 0.7% 성장하고 있는데 가계빚은 78.5%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물 경제가 물론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게 금융 불균형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의 어떤 수준보다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과도하게 는다. 그 정도가 금융 불균형인데 그게 과도한 정도가 78.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충격적인 지표가 사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IMF 때는요, 쉽게 말하면 금융 불균형 정도가 52.5%였습니다. 52.5포인트, 퍼센트가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52.5포인트.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요, 75.4포인트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는 78.5포인트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퍼센트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퍼센트가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포인트하고 퍼센트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그만큼 가계 불균형 정도가 커졌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포인트가 금융위기 때도 75.4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때는요, 78.5포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실물 경제보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경기가 앞으로 엄청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요인도 됩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물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가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내가 버는 것보다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폭탄의 부담 굉장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경제 위기의 어떤 상황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가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포인트였는데 0.5%였는데 지금 7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2.25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이자 폭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자 폭탄이 되면 되는 것만큼 어떻게 할까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비 줄여요. 올해 들어서서 말입니다. 지금 소비를 엄청 줄입니다. 2년 올해입니다. 올해 1월에 소매 판매 추이가 마이너스 1.9%였습니다. 2월에는 0.1까지 올라갔긴 했지만 3월부터 내리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예요. 3월 마이너스 0.5, 4월에 마이너스 0.2, 5월에 마이너스 0.1, 6월에는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0.9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가 경정 예산 엄청 뿌렸잖아요. 1차만 하더라도 16조 9천억 원을 뿌렸고요. 2차 추가 경정 예산은 62조 3천억을 뿌렸어요. 그런데도 소매 판매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실제 말입니다. 정부는 2분기 성장률 0.7% 성장하면서 선방했다고 합니다. 1분기 1.7%니까 잘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1분기가 왜 성장을 했을까요? 작년 본예산이 558조입니다. 올해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본예산 중에 현금 살포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 알바 말입니다. 이거요 1월, 2월, 3월에 다 땡겨다 썼습니다. 진짜 많이 거의 한 70-80% 땡겨다 썼을 거예요. 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잖아요.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잖아요. 다 땡겨 써서 거기서 마구마구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데다가 게다가 여러분 대통령 선거 앞두고 1차 추경도 뿌렸잖아요. 1.7% 성장한 것도 여러분 이거 돈 뿌린 거 비하면 성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진짜 최악으로 한 겁니다. 돈 뿌린 거에 비하면. 작년 본예산보다 올해 본예산이 50조가 더 많은데 여기에다가 추가 경정 예산만 지금 거의 80조가량 뿌렸는데 2분기에도 0.7% 성장밖에 못했다는 건 여러분 지금 굉장한 충격이 저는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요? 3분기 어떻게 될까요? 3분기 뿌리는 거 없어요. 다 땡겨 썼어요. 전부 다. 다 땡겨 썼어요. 4분기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말입니다. 국제유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자재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원, 곡물 가격, 광물 가격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3분기부터 우리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플러스를 유지를 못한다면 가계가 이 불균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 점점 저는 위기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보면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지금이 기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표로 봐서는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게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썸머 랠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표는 도대체가 바닥을 찍었다 하고 이렇게 느낄 만한 지표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게 있어요. 아주 작게. 바닥을 찍었다는 지표 중에 하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행지수 순환 변동률이 플러스로 작동을 했어요. 그거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거 하나가. 지금까지 제가 보는 지표들 중에 말입니다. 버핏 지수도 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거품이 쌓여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예. 전체 흐름의 지표, 지금 경기를 나타내 주는 지표는요. 하방 압력이 더 셉니다. 하방 압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의 어떤 폭발, 그것은 언제든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업부채도 심각합니다. 기업부채도 심각한데 가계부채가 월등하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공화국이란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충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